저 벙어리 재산 50억 이번 달 안에 다 우리 계좌로 쏜다. 시어머니 조금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저는 누워있는 채로 숨을 죽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요. 어차피 저녀는 말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저는 벙어리가 아니었거든요. 2년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 뿐이죠. 위임장에 도장만 찍게 하면 끝이에요. 제 남편 이강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2년 전 저를 사랑한다며 무릎 꿇고 청혼하던 그 사람의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잔인했죠. 저는 있는 힘껏 다해 떨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지금 소리라도 내는 순간 지난 2년간의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니까요.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강원도 정선의 낡은 폐가에서 저와 시아버지는 나란히 진흙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야, 강우야. 이거 수면제 기운 언제까지 간다더냐? 조금자가 제 옆구리를 구두 끝으로 툭툭 찼어요. 저는 이를 악물고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2년 전 그날 이후로 저는 이 집구석에서 말 못하는 벙어리였으니까요. 죽은 듯이 누워 있어야만 이 악마들의 진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마요, 엄마. 코끼리도 잠들 양을 먹였으니까. 내일 아침까지는 손가락 하나 못 까딱할 거예요.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저 노인네가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내가 한 집 다 불 텐데. 그럼 우리 끝이야. 그리고 전년 봐라. 전년 부모가 남긴 유산이 50억이야. 50억. 조금자는 제 앞으로 다가와 쪼그려 앉더니 제 왼손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어머, 이 옥반지 이거 친정엄마 유품이라며? 죽을 년 손가락에 끼워두긴 아깝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조금자는 제 손가락이 꺾일 정도로 반지를 잡아당겼습니다. 마디가 쓸려나가는 통증에 신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저는 입술에 피가 날 정도로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응, 나한테 딱 어울리네. 가자, 강우야. 산짐승들이 알아서 치워주겠지. 벙어리 며느리의 말 못하는 영감탱이. 둘이 오붓하게 마지막 길 가라고 해. 낡은 트럭의 엔진 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그제야 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사실 저는 수면제를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물컵에 가루를 타는 모습을 김 집사님이 미리 알려준 덕분에 저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소매 속으로 쏟아버렸거든요. 저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옆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차디찬 손. 하지만 희미하게 맥박이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대고 속삭였습니다. 2년 동안 단 한 번도 내뱉지 않았던 굳어버린 목소리로요. 아버님,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약속했죠. 우리 같이 살아남아서 저 인간들 지옥 가는 거 꼭 보자고. 저는 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제 온몸을 적셨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맑아졌어요. 저 멀리 사라진 트럭의 불빛이 보이지 않는 어둠을 노려보며 저는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제가 2년 동안 준비한 게 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도대체 왜 2년 동안이나 벙어리 행세를 하며 이 끔찍한 집구석에서 버텼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끔찍했던 2년간의 기록이자 제가 어떻게 복수했는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것은 2년 전 여름 제 인생이 무너진 그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외동딸로 자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던 제게 하늘은 감당하기 힘든 벼락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신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길에 대형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장례식장 안은 온통 하얀 국화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 향기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지금도 전 국화만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멍하니 영정 사진만 보고 있던 제게 남겨진 건 부모님의 빈자리와 함께 덩그러니 남은 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유산이었어요. 선영아,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내 부모님 대신 평생 너 지켜줄게. 그때 제 손을 잡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남자가 바로 강호였어요. 당시 저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고 전 그 눈물이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곁에서 밤새 빈소를 지키며 꾸준히를 도맡아 하던 강호와 제 손을 꼭 잡으며 불쌍한 내 새끼, 이제 내가 내 엄마가 되어주마라며 통곡하던 시어머니 조금자의 모습에 전 완전히 마음을 열어버렸죠. 하지만 그건 50억이라는 거대한 먹잇감을 낳기 위한 악마들의 연기였다는 걸 그때의 전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하고 딱 한 달이 지나자 조금자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조금자가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제게 말했어요. 선영아, 너 이제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니? 내 부모가 남긴 그 큰돈 내가 관리하기엔 너무 벅차지 않겠어? 인감도장이랑 통장 다 나한테 넘겨라. 내가 건물도 사고 주식도 해서 불려줄 테니까.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굶주린 늑대 같았어요. 전 당황해서 어머니, 그래도 이건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라 제가 좀 더 공부해서 직접 이라고 말을 흐렸죠. 그 순간 조금자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뭐, 내가 뭘 안다고 공부를 해? 너 지금 시어미를 못 믿겠다는 거냐? 이래서 근본 없는 집안 애들은 안 된다니까. 그날부터 지옥 같은 가스라이팅이 시작됐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은 모자란 짓이 됐고 강호는 옆에서 우리 엄마 말 들어 다 자길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해서 친정집 정리를 하러 나갔다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여자 구두가 놓여 있더군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따라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자기야, 이 다이아 반지 진짜 예쁘다. 이게 그 여자 친정엄마 거였다고? 응, 우리 엄마가 며칠 전에 뺏었어. 걔는 어차피 이런 거 어울리지도 않아. 자기야, 조금만 참아. 걔 재산 다 우리 명의로 돌리면 바로 이혼하고 너랑 결혼할 거니까. 강호였어요. 제 남편이라는 놈이 제가 부모님 사고 때문에 매일 밤 울며 잠드는데 안방 침대에서 내연녀와 뒹굴며 제 부모님의 유품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숨이 막혔어요. 제가 문을 벌컥 열자 두 사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는 찰나 뒤에서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습니다. 조금자였어요. 어디서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여자 좀 만날 수 있지. 그걸 못 참고 천박하게. 조금자는 저를 거실 바닥으로 세게 밀쳤습니다. 제 머리가 대리석 식탁 모서리에 쾅 하고 부딪혔고 눈앞이 번쩍하며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제 위로 조금자의 서늘한 목소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야, 강호야. 얘 봐라. 눈동자가 풀렸네. 죽은 거 아니야? 엄마, 일단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일 커지면 50억이고 뭐고 다 날아간다고요. 그 아수라장 속에서 제 의식은 끊겼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목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극심한 스트레스와 뇌진탕으로 인한 일시적 실어증이었습니다.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성대가 잘려나간 것처럼 먹먹하기만 했죠.
병원으로 달려온 조금자는 제 상태를 확인하더니 의사 앞에서는 오열하는 척 연기를 하다가 의사가 나가자마자 제 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잘 됐다. 차라리 평생 그렇게 입 닫고 살아. 그래야 우리가 편하니까.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그 집의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아니, 말 못하는 물건이 됐죠. 제가 듣지 못하는 줄 아는지 조금자와 강호는 제 앞에서 온갖 추악한 계획을 서슴없이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유일하게 제 손을 잡아주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제 시아버지 이정길 회장님이셨습니다. 아버님은 당시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하셨는데 제 손을 잡으며 눈물로 사죄하셨어요. 선영아, 미안하다. 내가 저 괴물들을 낳고 같이 살았어. 너라도 살아야 한다. 너라도. 아버님은 조금자가 당신의 약을 바꿔치기 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걸 알고 계셨지만 이미 몸이 굳어버려 막을 힘이 없으셨던 거예요. 사고 후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기적처럼 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다가 헛구역질을 했는데 목에서 윽하는 소리가 터져 나온 거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어나가 나 이제 말할 수 있어 라고 외치고 싶었죠. 하지만 그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조금자의 목소리에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강호야, 저 벙어리 유산 말이야. 변호사 통해서 위임장 다 만들어놨다. 이번 달 안에 다 우리 계좌로 쏠 거야. 말도 못하는 게 뭘 알겠니? 그냥 주는 대로 처먹고 죽을 날만 기다리게 두면 되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불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당신들이 나를 벙어리라고 생각한다면 끝까지 벙어리로 살아줄게. 당신들이 내 귀 앞에서 쏟아내는 그 더러운 비밀들, 내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먹어치워주마. 그날 이후 저는 복수의 화신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2년 동안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닫고 귀를 열어 저들의 모든 죄악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사고 후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 집안의 가장 낮은 곳에서 숨소리도 내지 않고 살았어요. 아침마다 시어머니 조금자의 발치를 닦고 남편 강호의 구두를 광나게 닦으며 완벽한 벙어리 종년으로 살았죠. 제 정성에 도끼가 빠진 걸까요? 아니면 놈들의 연기가 노련해진 걸까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집안 가득 구수하고 진한 사골 냄새가 진동하더라고요. 주방으로 가보니 조금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곰국을 적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어디 벙어리년이 주방에 얼쩡거려 하고 소리를 질렀을 사람인데 그날은 달랐어요. 어머, 선영아. 일어났니? 얼른 앉아라. 오늘 한우 사골 제대로 고았으니까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 조금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부드럽게 웃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더군요. 하지만 전 벙어리답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란 표정만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평소 제가 좋아하던 나물 무침에 갓 지은 솥밥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선영아, 사실 나 그동안 잠 한숨 못 잤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지? 시아버지 쓰러지시고 강호까지 사고 치니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부모 잃은 너를 내가 품어줬어야 하는데. 조금자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제 손패에 서류한 뭉치를 올려놓았습니다. 강남 근처에 있는 꽤 큰 상가 건물의 매매 계약서였어요. 매수인 이름에는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내 부모님 유산 조금 떼어서 내 이름으로 산 상가다. 달달이 월세만 받아도 내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이제 우리 지난 일은 다 잊고 진짜 가족처럼 살면 안 되겠니?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강호가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1년 전 내연녀와 뒹굴던 그 파렴치한 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맑은 얼굴을 하고 말이죠. 선영아, 나 그 여자랑 완전히 끝냈어. 내 인생의 여자는 이제 너 하나뿐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강호가 제 무릎을 꿇고 제 손등에 입을 맞추는데 뱃속에서 뜨거운 것이 역류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닦아온 연기력을 발휘했죠. 눈가에 눈물을 그렁그렁 매달며 감격한 척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사골국을 마시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세상에서 가장 화목한 가족이었죠.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도 인간인데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게 아닐까? 아버님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더 믿어봐야 하는 걸까?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잠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과 다정한 말 한마디에 1년 동안 쌓아온 도끼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그때 제 시선을 잡아끈 건 방 한구석에 누워 계신 아버님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아버님의 마른 발을 따뜻한 물로 닦아드렸어요. 그날도 정성껏 발가락 사이사이를 닦고 있는데 아버님의 엄지발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더라고요. 아버님은 말 못하는 입을 실룩거리며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은 안도가 아니었어요. 공포였고 경고였습니다. 아버님의 눈동자가 문 밖을 향해 절박하게 움직였지만 저는 애써 그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저 사람들이 변했대요. 라고 속으로 되뇌면서요. 하지만 하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나 봅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어둠 속에서 김 집사님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20년 전 아버님께 수술비를 지원받아 딸을 살렸다던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준 김 집사님 말입니다. 그녀가 제 손바닥에 작은 쪽지 하나를 꾹 눌러주며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작은 사모님, 정신 차리세요. 큰 사모님이 오늘 낮에 그 무당이랑 1시간 넘게 통화했습니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방 서랍장 및 대포폰 확인. 다음 날 아침 조금자가 목욕탕에 간 틈을 타 저는 안방으로 잠입했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죠. 서랍장 깊숙한 틈바구니에 손을 집어넣자 차갑고 딱딱한 기계가 만져졌습니다. 낡은 대포폰 하나였어요. 그 폰의 최근 통화 목록을 열자마자 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폰이 진동하며 메시지 하나가 도착하더군요. 사모님, 그 상가 서류에 사인만 받으면 바로 경매 넘기기로 업자랑 얘기 끝냈습니다. 50억 가로채기 전에 며느리 돈으로 5억 입가심 제대로 하시겠네요. 구판은 토요일에 벌입니다. 순간 머리를 둔기로 엇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럼 그렇지. 그 사골국도, 그 상가 계약서도, 강호의 눈물도 전부 제 주머니에 있는 50억을 털어가기 위한 미끼였던 겁니다. 아니, 제 돈 5억을 챙겨서 무당이랑 구판 벌여 제 명주를 끊으려는 살인 계획의 서막이었던 거죠. 조금자의 비웃음 섞인 녹음된 음성 메시지가 폰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야, 무당아. 그년이 상가 주인이 자긴 줄 알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니까. 멍청한 년. 벙어리가 되더니 뇌까지 굳었나 봐. 토요일에 그년 데리고 갈 테니까 거기서 확실하게 길을 눌러버려. 50억 가져오는데 방해 안 되게 말이야. 저는 대포폰을 꽉 쥐었습니다.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통증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랬군요. 제 안부를 챙긴 게 아니라 제 재산날을 챙기고 계셨던 거네요. 저는 조용히 폰을 제자리에 뒀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내려가 조금자가 남겨둔 식은 사골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조금자는 새벽부터 분주했어요. 장롱 깊숙이 숨겨뒀던 비단 한복을 꺼내 입고 향수를 어찌나 뿌려댔는지 집안에 지독한 꽃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 여자의 눈빛에는 살기가 등등했어요. 오늘 저를 데리고 가서 제 길을 꺾어놓고 제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통째로 삼킬 생각에 잔뜩 부풀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머니 몰랐을 거예요. 어머니가 믿고 의지하던 그 천신할매라는 무당이 사실은 전과 삼범의 꽃뱀 사기꾼이었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 사기꾼을 미리 매수해 어머니를 더 깊은 지옥으로 안내할 진짜 연극을 제가 준비했다는 사실도요. 선영아, 가자. 오늘 용한분 모셨으니까 내 막힌 목구멍도 뻥 뚫어주실 게다. 조금자가 제 팔목을 낚아채며 차에 태웠습니다. 운전석에는 강호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김 집사님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김 집사님은 백미러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어머, 사모님, 이쪽 길이 공사 중이라네요. 저 앞이 꽉 막혔어요. 어쩌죠? 김 집사님이 능청스럽게 핸들을 꺾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오늘 천신할매랑 약속한 시간이 다 됐는데. 강호야, 다른 길 없니? 엄마, 여기 외길이라 돌아서 가려면 1시간은 더 걸려요. 그때 조수석에 앉아있던 김 집사님이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할매요? 네, 저 김 집사입니다. 지금 가는 길인데 도로가 꽉 막혀서 도저히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아요. 네. 아유, 뒤에 손님이 줄을 섰다고요? 아이고, 어떡해. 그럼 오늘 못 뵙는 건가요? 김 집사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조금자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조금자는 옆에서 안달이 났죠. 김 집사님이 다시 수화기에 대고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연기를 했습니다. 네. 아. 할매가 직접 인정하시는 도령님이 근처에 계시다고요? 작두 도령님이요? 아유, 할매가 추천하실 정도면 대단한 분이겠네요. 네네. 그럼 지금 바로 그쪽으로 모셔가겠습니다. 할매가 그 도령님한테 사모님 사정 미리 귀띔 좀 해주세요. 고마워요, 할매. 전화를 끄는 김 집사님이 조금자를 돌아보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천신할매가 지금 뒤에 손님이 밀려서 1시간 늦으면 오늘 아예 못 본다네요. 그런데 방금 할매가 말씀하시길 근처에 할매가 직접 아끼는 수제자이자 본인보다 더 신기가 강해서 가끔 본인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의논하는 작두 도령이 하나 있답니다. 마침 그 도령 신당이 바로 근처라네요. 할매가 방금 그 도령한테 사모님 곧 도착한다고 직접 연락까지 넣어주셨답니다. 어떠세요? 조금자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천신할매가 본인보다 영험하다고 인정한 무당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은 더 강한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말에 쉽게 홀리기 마련이죠. 그래, 그 천신할매가 직접 전화를 넣어줬다면 보통 인물이 아니겠네. 강호야, 그럼 그리로 가자. 시간 지체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는 제가 미리 설계해둔 함정으로 제 발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산기슭 밑에 자리 잡은 으스스한 한옥이었어요. 대문에는 붉은 깃발과 하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입구부터 타는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사실 이곳은 제가 미리 빌려둔 세트장이었고
그 안에서 기다리는 작두 도령은 제가 거금을 주고 섭외한 무명 연극 배우였습니다. 어디서 피냄새 나는 년이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새하얀 소복을 입은 작두 도령이 뛰어나와 조금자의 얼굴에 쌀알을 한 움큼 던졌습니다. 조금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죠. 또 도령님,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 인연, 내 남편 약 바꿔치기해서 산송장 만들고 천사 같은 며느리 돈 뺏으려고 구판 벌이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내 등 뒤에 시퍼런 칼을 든 저승사자가 셋이나 붙어 있다. 작두 도령의 호통에 조금자는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약 바꿔치기 이야기를 무당히 입 밖으로 내뱉었으니까요. 제가 미리 배우에게 주입한 정보였지만 조금자에게는 그게 신의 목소리로 들렸을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령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작두 도령은 눈을 부라리며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 며느리 몸속에 50억 원어치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그걸 억지로 뺏으려 하니 신령님이 노하신 거다. 그 돈 내 손에 들어오는 순간 너는 피를 토하며 죽을 것이야. 조금자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50억을 눈앞에 두고 죽는다니 그 여자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작두 도령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살고 싶으냐? 그럼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놓고 정화의 굿을 해라. 내 명의로 된 그 저택, 그 집문서를 신단 아래 바치고 사흘 밤낮을 빌어야 해. 그래야 그 50억이 내 살을 파먹지 않는 깨끗한 돈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조금자는 머리를 땅에 박으며 갈등했습니다. 50억을 얻기 위해 지금 살고 있는 집문서를 담보로 내놓으라니. 탐욕과 공포가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결국 조금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도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이 문제겠습니까? 50억이 생긴다는데. 사흘 뒤에 집문서 가져오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어머니, 그 집문서가 제 손에 들어오는 순간 당신은 정말로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예요. 어머니가 제 부모님 유산을 노리고 벌인 그 추악한 연극의 대가로 말이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조금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도 달라졌어요. 인연이 내 돈줄인가 아니면 내 명줄을 끊을 귀신인가 헷갈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조금자는 제게 다가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침까지만 해도 제 손가락에서 반지를 억지로 빼내던 그 거친 손이 이제는 경외심마저 담긴 채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아까 도령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내가 다 너 잘되라고 그러는 거다. 알지? 저는 대답 대신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2년 동안 죽어 지내던 제 눈동자의 서늘한 불꽃이 이는 걸 봤는지 조금자는 움찔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저는 김 집사님이 건네준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무당집에서 나눈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사흘 뒤 조금자는 정말로 집문서와 인감도장을 들고 그 가짜 무당집을 찾았습니다. 50억이라는 돈에 눈이 멀어 평생을 일궈온 제 집이 남의 손으로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도령님, 여기 집문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선영이 몸속에 든 그 황금들이 이제 제 것이 되는 거 맞죠? 조금자는 신단 아래 엎드려 조아렸습니다. 제가 매수한 배우는 엄숙한 표정으로 집문서를 받아 챙겼고 그 즉시 대기하고 있던 제 변호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그 저택은
이미 제 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였어요. 조금자가 정화에 굿이라며 춤을 추는 동안 저는 그녀의 숨통을 조일 법적 장치를 끝낸 겁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조금자의 태도는 그야말로 천사가 따로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복덩이 며느리. 내가 오늘 백화점 가서 우리 선영이 입을 예쁜 원피스 하나 사왔다. 어떠니, 맘에 드니? 조금자는 콧노래를 부르며 제 몸에 비싼 명품 옷을 대보더군요. 강호 역시 옆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자기가 우리 집 복덩이야. 이제 아버님 병원비 걱정도 없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자라며 가증스러운 웃음을 흘렸습니다. 아, 이제 정말 다 끝났구나. 집문서도 확보했고 저 인간들은 저 무당만 믿고 있으니 내가 이긴 거구나. 하지만 그건 제 오만이었습니다. 악마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했으니까요. 사건은 다음날 오후에 터졌습니다. 조금자가 무당집에서 밤샘 기도를 한다며 집을 비운 사이 저는 강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김 집사님이 눈짓으로 가리킨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었을 서랍이 강호가 방심했는지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그 안에서 제가 발견한 건 다름 아닌 정신질환자 강제 입원 동의서였습니다. 환자 성명 박선영. 증상 망상 장애 및 심각한 의사소통 불능. 실어증을 동반한 폭력적 성향. 손바닥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50억을 안전하게 가로채기 위해 강호는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사일란에는 보호자 이강호라는 이름이 아주 정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기야, 거기서 뭐해? 뒤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서류를 숨겼습니다. 강호가 어느새 문가에 서서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다정했지만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 청소하고 있었구나. 자긴 너무 부지런해서 탈이야. 일로 와봐. 내가 자기 좋아하는 따뜻한 허브차 타왔어. 이거 마시고 좀 쉬어. 강호는 제 손을 이끌어 침대에 앉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내미는데 그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전 봤습니다. 뻔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를 깊은 잠에 빠뜨릴 수면제가 들어 있었겠죠. 왜 안 마셔? 내가 자길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자기 요즘 너무 기운이 없는 것 같아. 살도 많이 빠졌어. 내가 얼마나 걱정되는지 알아? 제가 차잔을 밀어내자 강호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선영아, 좋게 말할 때 마셔. 너 아픈 거 치료받으러 가야 해. 어머니도 다 허락하셨어. 그랬던 겁니다. 시어머니 조금자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50억만 확실히 무당을 통해 정화되면 며느리는 정신병원에 쳐넣어 영원히 입을 막아버리기로 모자가 합의를 끝낸 거였죠. 저는 급히 김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주방 바닥에는 그녀가 항상 차고 다니던 작은 묵주가 끊어진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조금자에게 꼬리가 밟혀 지하실에 갇힌 게 분명했습니다. 완벽한 고립무원. 저택의 모든 문은 잠겼고 전화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아버님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강호야, 너 이놈. 내가 사람 자식이냐? 선영이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아버님이 온 힘을 다해 침대 밖으로 몸을 던지셨습니다. 강호는 귀찮다는 듯 아버님을 거칠게 밀쳐버렸죠. 아버님의 마른 몸이 대리석 바닥에 쾅 소리를 내며 나동그라졌습니다. 아버지, 가만히 좀 계세요. 이게 다 우리 집안을 위한 거니까. 저 벙어리년 때문에 우리 인생 망칠 순 없잖아요.
대문 밖에서 불길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호가 고용한 사설 정신병원 앰뷸런스였습니다. 강호는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거실로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곧 편안해질 거야, 선영아. 거기 가면 말 안 해도 다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긁으며 저항했습니다. 손톱이 깨지고 피가 났지만 강호의 힘을 이길 순 없었죠. 앰뷸런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덩치 큰 남자들이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발작이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하니 오히려 눈앞이 맑아지더군요. 저는 저를 끌고 가는 강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벙어리 박선영이 아니라 제 부모님의 원수를 갚으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으로요. 강호야, 조금 자. 너희가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겠다면 좋아. 진짜 미친년이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저는 강호의 손목을 있는 힘껏 물어뜯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틈을 타 앰뷸런스 차 바닥에 떨어진 강호의 핸드폰을 낚아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흰 벽으로 둘러싸인 폐쇄병동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서늘했습니다. 강호는 원장의 손에 두툼한 봉투를 찔러 넣으며 비열하게 속삭이더군요. 원장님 아시죠? 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환자입니다. 헛소리하지 못하게 강한 약으로 좀 눌러주세요. 아무도 면회시키지 마시고요. 강호가 떠나고 난 뒤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정체 모를 알약을 내밀었고 저는 그것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장실에 뱉어내며 간신히 정신줄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창살 너머로 변해가는 달의 모양을 보며 며칠을 보냈을까요?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고 절망만이 가슴을 채우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병실 구석에서 며칠째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던 한 노인이 갑자기 제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노인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온몸을 바르르 떨기 시작하더군요. 그의 눈에 서서히 생기가 돌면서 저를 알아보는 듯한 경악의 빛이 서렸습니다. 당신 혹시 그날 그 하얀색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그 아가씨 아니요? 노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절박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죠. 노인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날 내가 덮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천벌을 받을 짓을 했소. 그 젊은 놈이 시키는 대로 사고 현장에서 브레이크 오일 자국을 닦아내는 게 아니었어. 그 짐승 같은 놈이 돈 몇 푼 쥐어주니까 내가 눈이 멀어서. 그는 2년 전 제 부모님의 사고 차량을 가장 먼저 견인했던 레카 기사였습니다. 강호에게 매수되어 증거를 인멸해줬으나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강호에게 버림받아 이곳에 갇히게 된 것이었죠. 노인은 제 손을 붙잡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며 자신이 당시 참아 버리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마지막 증거의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빼돌렸던 블랙박스 칩과 조작된 브레이크 패드의 사진을 찍어둔 필름이 그의 고향집 장독대 밑에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인이 잠든 사이 품속에 숨겨두었던 강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동안 배터리를 아끼느라 켜지 못했던 핸드폰의 잠금을 풀고 저는 거기서 제 귀를 의심케 하는 녹음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조금자가 알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내용이었죠. 자기야, 걱정 마. 50억 들어오면 그 노인네부터 처리할 거야. 우리 엄마 돈이라면 환장하는 거 알지? 며느리 보낸 다음에 치매 증상 있다고 소문내서 시골 요양원에 쳐넣어 버릴게.
거기서 죽든 말든 우리끼리 잘 살면 되잖아. 강호가 내 연녀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였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제 친엄마까지 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그 말이 딱 맞더군요. 제 자식 귀한 줄만 알았던 조금자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간호사복을 입은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김 집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하실에 갇혔다가 겨우 탈출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분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병원 뒷문으로 빠져나오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선영아, 나 기억하니? 내 시아버님의 절친 반종현 일세, 은퇴한 형사 반장님이었습니다. 내 시아버님이 쓰러지기 직전에 나를 찾아오셨어. 자식들이 미쳐 돌아가는 걸 아시고 이걸 내게 맡기셨지. 반장님이 건넨 것은 낡은 가죽 수첩과 작은 열쇠였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아버님의 떨리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종현아, 내가 죽거든 이 열쇠를 선영이에게 전해주게. 비상금고 안에 10억이 있네. 저 아이가 복수하는 데 쓰라고 평생 모은 돈일세. 내 자식은 썩었지만 내 며느리만큼은 꼭 지켜주게나. 수첩을 읽는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은 누워 계시면서도 당신 아들이 아닌 며느리인 저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반장님, 레카 기사가 말한 증거 찾아야 해요. 걱정 마라, 선영아. 이미 확보했네. 반장님이 건넨 봉투 안에는 블랙박스 칩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가 원하면 내일 당장이라도 저들을 잡아넣을 수 있네.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요, 반장님. 아직 하나 남았어요. 제 입꼬리가 차갑게 올라갔습니다. 조금자가 직접 아들의 배신을 듣게 해야 해요. 그래야 정말로 끝나는 거예요. 저택에서는 조금자와 강호가 50억이 들어올 거라는 환상에 빠져 와인을 마시며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제가 경찰들과 함께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어머, 이 미친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너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 조금자가 와인잔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호는 당황해서 뒷걸음질을 쳤죠. 저는 2년 동안 닫아 걸었던 제 입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어머니, 와인이 참 쓰겠네요. 아들이 어머니를 요양원에 쳐넣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축배를 드시다니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지자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택의 거실에서는 와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강호야, 다음 주면 50억이 우리 통장으로 들어온대. 변호사가 확인해줬어. 조금자는 상기된 얼굴로 와인을 마셨습니다. 벙어리년 정신병원 처박아 놓으니까 세상이 깨끗하네. 아, 시원해. 바로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저였습니다. 뒤에는 경찰들이 서 있었죠. 어머. 조금자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져 바닥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병원에서 어떻게 나왔어? 강호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제 목소리를 또렷하게 냈습니다. 어머니, 조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목소리가 언제부터? 2년 전부터요. 정확히는 어머니가 저를 바닥에 밀쳐서 머리를 부딪힌 뒤 3개월 만에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 뒤로 쭉 벙어리 행세를 했죠. 어머니와 강호 오빠가 제 앞에서 나누는 그 더러운 이야기들을 다 듣기 위해서요. 이 인연이 강호가 제게 달려들려는 순간 경찰이 그를 제압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조금자 앞에 내밀었습니다. 듣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아들이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기야, 50억 들어오면 그 노인네부터 처리할 거야. 우리 엄마 치매 있다고 소문내서 요양원에 쳐넣어 버릴게. 강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금자의 얼굴에서 모든 혈기가 빠져나갔습니다. 강호야.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 내가 진짜 그랬니? 엄마, 저건 조작이라고. 전현이 만든 거라고. 거짓말. 조금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 목소리야. 내 목소리라고. 내가 너 낳아서 키웠는데 내 목소리를 모르겠니? 어머니와 아들. 피를 나눈 그들이 서로의 멱살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 내 탓이야. 엄마가 맨날 돈 하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자식아. 내가 너 키우느라 내 인생을 다 바쳤는데.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2년 전 제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던 그 손들이 이제는 서로를 핥히고 있었습니다. 이강호 조금자. 형사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선영 씨 부모님에 대한 살인교사, 이정길 회장 약물투여, 박선영 씨 감금 및 강제 입원 시도, 재산 편취 및 사문서 위조. 당신들을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그들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선영아. 강호가 제 발밑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 부부였잖아. 제발.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2년 전 사랑해, 평생 지켜줄게라며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던 그 사람.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던 그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제 앞에 무릎 꿇은 이 남자는 그저 50억이라는 숫자에 눈이 먼 괴물일 뿐이었죠. 강호 씨.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했던 말 기억하세요? 벙어리는 말이 없어서 좋다고 했잖아요. 이제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그의 귓가에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지옥에서 평생 후회하며 살기를 바랄게요. 제 부모님과 아버님께 용서는 구하지 마세요. 용서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강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경찰들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조금자는 끌려나가면서도 미친 사람처럼 웃었습니다. 50억? 50억? 네 50억. 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휠체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이셨습니다. 선영아. 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자식이 저런 짓을 했구나. 미안하다. 저는 아버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 이제 정말로 살 수 있어요. 아버님의 떨리는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 집사님이 저희 곁에 와서 함께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 셋. 하지만 지옥을 함께 견뎌낸 우리는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했습니다. 텅 빈 거실. 저는 화장대 서랍 속에 숨겨져 있던 친정엄마의 옥반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조금자가 제 손가락에서 억지로 빼앗아 갔던 부모님의 유일한 유품. 저는 그 반지를 정성스럽게 닦아 제 약지에 끼웠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야 제 손으로 돌아왔네요.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반지에서 느껴지는 부모님의 온기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김 집사님이 제 어깨를 다독였고
아버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2년 전 실어증으로 무너졌던 제 목소리가 이제는 누구보다 단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정선의 작은 마을.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새소리가 들려오고 마당에는 김 집사님이 가꾼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갑니다. 선영아, 나 오늘 마을 어귀까지 걸어갔다 왔다. 현관문이 열리며 아버님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십니다. 1년 전만 해도 눈동자만 겨우 움직이시던 분이 이제는 혼자 걷기 운동까지 하십니다. 아버님, 대단하세요. 다 내 덕분이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아버님께 물 한 잔을 드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끔 그때 일을 떠올립니다. 조금자와 강호는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면회 오는 사람도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들었습니다. 50억을 차지하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었죠. 슬픈가요? 아니요. 당연한 결말이었을 뿐입니다. 며칠 전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손가락에 낀 옥반지를 햇살에 비추며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빠, 복수는 끝났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복수해도 엄마, 아빠가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제일 슬퍼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도 찾았고요. 그걸로 충분한 것 같아요. 반지가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 집사님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작은 사모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뵀을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 않으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2년 동안 저는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숨을 쉬고 있었을 뿐이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아버님과 산책을 하고 김 집사님과 저녁을 준비하는 이 평범한 일상. 이게 진짜 사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저녁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김 집사님이 끓인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갔습니다. 2년 전 조금자가 끓여준 그 사골국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습니다. 그때는 독이었지만 지금은 약이었으니까요. 선영아,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행복하니? 네, 아버님.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창밖에 별이 빛났습니다. 2년 동안 입을 닫고 살았지만 저는 잃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진짜 가족을, 진짜 목소리를, 그리고 진짜 제 인생을.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나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서, 울고 싶어도 울 수 없어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견디세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정의는 생각보다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낸 당신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져 있을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혹은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며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